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미션 임파서블의 미션을 부여받았다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그 제약들 보세요.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3D 업종 누구다? 미국 대통령이다. 오죽하면 말이에요. 해리 트루만은 백악관을 가장 최절정의 연방 감옥이로까지 자조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전형적인 뭐 미국 대통령의 그 하루 스케줄 잠깐 볼까요? 이 표 보시면은 이거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이 표는 그냥 일상적인 걸 제가 여기다가 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일상입니다. 그 일상인 것만 하더라도 숨이 좀 콱 막히죠. 브리핑에다가 회의에다가 우리 일상적인 그 회사 일정과는 너무 다르죠. 근데요, 이건 일상이에요. 심할 경우는 어떤 날은 예를 들어서 하나 비유를 들자면 어떤 비유를 들까요? 오전에 출근했어요. 갑자기 긴급 NSC 회의가 열립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 비행기가 미국 항공기를 위협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죠. 우발적으로 전쟁까지 날 수 있죠. 30분 막 정신없이 장군들한테 보고받고 지시합니다. 자, 계속 나한테 업데이트 해줘. 그러고 나서 보좌관이 옆에 귓속말로 지금 또 저 텍사스주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3명이 죽었습니다. 그래, 긴급 저기 상황 보고 나한테 빨리 해.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11시 한 30분 되면 이제 좀 쉬어도 돼? 저기요, 지금 증권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도 보고받고 그 다음에 증권시장 안정시키기 위한 회의하고 연방준비의장이랑 통화하고 그러고 났더니 아직 겨우 12시입니다. 한 5시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퇴근해야죠. 근데 겨우 12시밖에 안 됐어요. 또 오후에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선거 캠페인, 미국은 영구적 선거의 나라입니다. 선거 캠페인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의 정치 중립과 미국은 완전히 다르죠. 미국의 대통령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자기 당을 선거에서 승리하게 이끄는 거예요. 선거에서 승리하면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돈이죠. 펀드레이징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정당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오가는 것도 힘든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백악관인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펀드레이징 하라고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밤늦게 11시, 12시에 귀가합니다. 어떤 대통령 그래서 아침에 그 백악관 직원들 중에서 가장 험난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안 일어나는 사람 깨우는 사람. 왜냐하면 막 짜증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안쓰럽죠. 그러니까 건강의 달인 오바마가 헬스클럽 빠지면 막 짜증내는 오바마가 8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오바마 사진이 바뀌었죠. 백발이 됐죠. 제가 처음에 유학 가서 미국의 대통령 의사 결정을 공부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들이 저 같은 수준에서도 하지 않는 실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내가 생각보다 뛰어난 모양이지?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아니죠. 저 같은 이한테 한 반나절만 시켜보세요. 뭐 돌아가면서 그 하루 시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아마 지금 있는 제 흰머리는 반나절 만에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제가 이 제국의 수장에게는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제3의 관점에서 보면 왜 저걸 실수하지? 실수하게 돼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악관에 쉬운 과제로 올라오는 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쉬운 과제는 아래 레벨에서 다 처리하니까 그들이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는 것만 올라온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양자역학 문제풀이 같은 그런 과제가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제가 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미션 임파서블 속에서 4명의 대통령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2000년대 첫 대통령인 부시. 제가 생각하는 부시 대통령을 이해하는 안경은 분노와 기회 포착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유형을 굳이 트로이 전쟁과 비교하면 아가멤논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다 미국에도 잊었는데요, 부시하면 테러와의 전쟁의 수장, 전시 대통령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원래 부시는요 텍사스 주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초당적인 결정 많이 하고요. 또 민주당이 반기는
개혁 과제도 많이 했습니다. 교육 개혁 같은 거는 사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안도 많이 했었습니다. 공립학교의 모든 상위 10%는 다 무조건 대학 입학 자격을 주자. 그러면 저소득층 출신도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죠. 상당히 개혁적 아젠다죠. 그리고 국제 노선에서 캠페인 때마다 반복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그 진보들은 말이야 그 귀중한 에너지를 왜 별로 우리 미국이 개입할 필요도 없는 국가에 개입해서 에너지를 써. 남의 나라 네이션 빌딩, 국가 건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네가 해야지. 우리 거나 잘해. 아주 조롱을 했었어요. 근데요, 9.11 터지고 나서 네이션 빌딩 누가 하죠? 부시가. 9.11이 터지니까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전쟁이 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말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발언이죠. 부시가 아가멤논이 되는, 트로이의 아가멤논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그 기회를 통해서 해상 무역의 패권을, 질서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걸 통해서 중동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려고 합니다. 콘디보다 더 강경한 군사주의 외교안보 노선. 그때 누구였죠? 소위 누구? 신보수주의예요. 소위 네오콘이라고 하는 난폭한 패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비밀 자료가 해제되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테넷 CIA 국장이 거의 40번 이상 부시에게 브리핑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9.11 터지기 전에. 근데 설마 하면서 놓쳤죠. 설마 하면서 많은 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9.11이 갑자기 터지면서 신경발작적으로 백악관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무시무시한 독트린, 선제 공격 독트린을 추구합니다. 적이 더 성장하기 전에 예방적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벤션, 예방. 그러니까 상대가 미사일, ICBM을 쏘기 직전에 타격하는 그런 타격이 아니라 그냥 오래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선제 공격 독트린입니다. 영화 떠오르시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마이노리티 리포트 같은 노선이죠. 제가 만약 여기 손에 야구공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 책상이 있다면, 이거를 야구공을 이렇게 굴리면 떨어지기 전에 잡죠. 왜 잡아요? 떨어지니까. 왜 이쪽에서 잡아요?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따라서 반드시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로 테러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발생할 거므로 지금 체포한다.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얘기죠. 그리고 네오콘의 대표 중 하나인 폴 울포위츠 부장관, 아주 악명 높은 그 당시 강경 군사주의의 대표입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진실이 아니었죠?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천연덕스럽게 엘리트는 그건 그냥 핑계였어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할 엘리트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원래 이게요, 네오콘의 신보수주의 철학적 대부인 시카고 대학의 저명하신 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엘리트의 어떤 특권 같은 좀 무시무시한 주장이죠. 이들은 콜린 파월 합참 의장 같으신 합리적 보수, 존경하는 전쟁의 영웅을 경멸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고 한 전쟁의 영웅인데, 저 사람은 너무 유약해. 전쟁의 영웅에게 그러면서 회의에서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콜린 파월 합참의장이 유엔 대사로 임명된 다음에, 유엔 대사면은 전 세계가 존경하니까요. 저도 콜린 파월 의장의 팬인데요. 그런데 유엔 대사 시절 그들이 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체 정보기관이 준 거니까. 그걸 통해서 유엔에 나가서 이라크를 침공해야 되는 전쟁을 합류합니다. 지금까지 이 장군, 이 명예로운 장군이 최악의 5점을 남기면서 퇴역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의 원래 목적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른 목적이 생깁니다. 원래 아프간 미국이 침공하는 건 뭐 때문에? 빈 라덴을 은닉한 아프간에 대한 응징 아닙니까? 하지만 9.11 테러가 후세인이 한 건 아니거든요. 아프간의 미군은 잊혀지고 이제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으로 아프간은 잊혀진 전쟁이 됩니다. 갑자기 모든 초점이
이라크로 넘어갑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미치고 한장한을 노리시죠. 왜냐하면 농약 살포형 경비행기밖에 없는데 이걸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니 아닌 걸 긴 거는 보여주지만 아닌 걸 어떻게 보여줘요? 미칠 노릇이죠. 사람들은 아프간을 잊고 이라크의 공격의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국이 잊은 아프간은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충분한 자원이 투여되지 않아서 혼돈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국가 건설에 그토록 혐오감을 표현했던 조지 W 부시가 이제 놀랍게도 자기가 비난했던 빌 클린턴처럼 네이션 빌딩, 아프간의 하루하루 국가 건설, 심지어 선거 관리까지 미군이 관장하게 됩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이 이걸 잊었을 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부시 대통령에게 아프간 현지 사령관이 보고하러 백악관에 들어옵니다. 일정을 비서실장한테 보고받아요. 그 부시 대통령이 누가 온다고? 그게 누군데? 라고 합니다. 자기가 파견한 아프간이랑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인데 그게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다 사실만 얘기합니다. 근데 믿어지시가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그 슈퍼 파워의 어떤 그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결국 부시의 국내 국제적인 전략적 판단과 오판의 근저에는 9.11 테러가 준 공포, 불안 혹은 기회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역으로 이후 미국 대통령들에게 악몽이 되죠. 하지만 미국인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 오바마 대통령. 2008년 집권한 오바마는요, 마치 미국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처럼 당시로서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그 하이드 파크에서 오바마의 그 캠페인이라는 건요, 이거는 뭐 마치 퀸이 돌아왔나 하는 정도로 어떤 열광의 도가니, 팬덤의 도가니죠.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미국과 수십 년에 걸친 지리한 갈등의 그 남미의 국가 어디죠? 쿠바.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가 하도 미국과 이 수교를 서로 하려고 밀고 땡기다가 미국도 책임 있고 쿠바도 책임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됐죠. 그래서 어느 날 좌절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리고 뭐 남미 출신의 뭐 교황이 들어서고 이러면 그러면 뭐 미국과 국교 정상화가 되겠지 뭐. 이게 그렇게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돼버렸네. 두 가지가 다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미국의 그 당시 애국의 아주 광풍이 부는 시대에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주류 정당인 민주당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심지어 민주당의 주류 대표적인 후보인 힐러리 여사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고요, 반대했고요. 적극 찬성했습니다. 백지 수표를 줬어요, 부시에게. 그게 나중에 힐러리 여사의 발목을 잡죠. 근데 오바마가 당선된 일이 발생하는 일, 힐러리라는 무적 함대가 침몰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진짜 기적인 거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이들이 기적에 취해서 놓친 게 있죠. 오바마의 자서전, 글도 잘 써요. 오바마는 그 베스트셀러 제목이 담대한 희망이잖아요. 근데 그 자서전의 제목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바마의 국정 운영의 책을 제가 저보러 쓰라 그러면 저는 담대한 희망이라고 쓰지 않고 고뇌와 관리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오바마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자, 트로이 전쟁에서 누구와 비슷할까요? 생긴 건 뭐 아주 막 역동적인 그러한 뭐 아킬레우스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오바마의 머릿속과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한 30년, 40년 나이를 플러스해야 돼요. 나이든 지혜로운 노인 같아요. 이 사람의 DNA가. 오히려 반대의 당시 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은 굉장히 현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영화배우 같은 데서 만약 출연하면 지혜로운 스타워즈에서 그 지혜로운 현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나이가 훨씬 많은데 젊은 혈기, 역동성, 막 그냥 감정의 그 기복이 있어요. 이거 빨리 결정하지 뭐해. 근데 오바마는 글쎄
나 내일 결정하면 안 돼? 그럼 바이든이 아니 지금 결정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이 많어? 아니 내일 결정할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와 반대입니다. 오바마는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있어서 트로이 전쟁의 전사로 비유하면 오디세이예요. 부시처럼 어리석게 일방주의적으로 난폭하게 안 해요. 동맹을 설득하고 독일의 메르켈과 호흡을 같이 하고 하는 동맹 규합에 능한 오디세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미국과 전 세계는 젊지만 지혜와 배려심을 갖춘 공감의 대통령, 그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G20 같은 틀이 오바마 시절에 많이 강화됐죠. 그리고 쿠바 국교 정상화, 이란과 불가능해 보이는 이란과 적성 국가인데 합의까지 합니다. 물론 북한 문제는 반기했지만 하지만 담대한 비전을 펼치기 어려운 제약이 거대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9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고삐 뿔린 자본의 힘이 강화되고 투기가 아마 거품이 생기고, 제가 그 1강에서 이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얘기를 드렸죠. 과잉 자본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말씀 드렸죠. 내 집을 갖자라는, 그건 보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진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이잖아요. 거기도 그 부동산 환상 부추겼어요. 진보도 부추겼고 보수도 부추겼습니다. 내 집을 갖자 이런 환상을 붙여서 저소득층에게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가 터지고 그 당시 그린스펀 연방준비위 의장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대공황이 안 발생해요. 탁월한 조정과 규제가 가능해요. 그랬나요? 2008년 그린스펀을 비웃기나 하듯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하죠. 중국에게 조롱당하죠. 실제 그 위기가 그 당시 그 느낌이 어땠냐면요. 미국에서 백악관 내 회의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은행 국유화였습니다.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은행 국유화라는 건요, 소비에트 시절 레닌의 구호였어요. 사회주의론의 아젠다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장 자본주의의 최첨병 미국에서 은행 국유화를 논의해야 될 정도로 자본주의가 흔들린 거예요. 하지만 오바마는 점진주의자라 그랬죠. 은행을 급격히 국유화하기보다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구제 금융 조치를 하고 옥석을 가려냅니다. 다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 조치를 하죠. 밴드에이드를 붙입니다. 근데 제국의 수장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파산하는 입장에서 이게 뭐지? 아니 우리가 제3세계 국가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그들은 마구 그 보너스 파티하는 애들 규제해주고 구제해주고, 우리는 뭐지? 오바마에 대한 반감, 미국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생기죠. 소위 포퓰리즘이 전면화하는 시대가 미국에 생기는 불씨가 2008년 오바마 집권 기간에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무르익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주의자입니다. 미리 땡겨서 노벨 평화상을 줬죠. 근데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수상식에서 어떻게 했죠? 수상식에서요,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죠. 원래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으면 수상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바마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의의 전쟁을 주창합니다. 실제 오바마 시기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군사적 드론의 수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드론 작전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진보 입장에선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오바마 시기는 다소 모순과 아직까지 부족한 인식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시기가 되면 이제 인종주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유토피아적 희망이 일어났는데 저도 그런 오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인종화해는커녕, 그리고 젠더의 공존은커녕 오히려 반여성주의, 동성에 대한 반발,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에 대한 반발, 이런 게 생기죠. 낭만적 환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